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오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왔고 분위기가 어땠는지 간담회 참석한 진수희 성동갑 당협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대통령하고 간담회에 있었는데 현장에 네. 계셨죠? 네, 참석했었습니다. 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분위기는 뭐 별 특별할 건 없었고요. 그냥 네. 차분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게 말이 간담회지 사실은 오찬을 겸한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막 그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네.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막 그러니까 식사 한 아하. 1시간 정도 예. 했고요. 참석한 원외위원장 중에서 한 너댓 분이 조금 그 짤막짤막하게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각자 개인 사진들 쭉 찍고 네. 그냥 그 헤어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한 그 메시지랄까 뭐 그런 거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통령 네. 당선 이후에 처음으로 당협위원장들 만난 자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있어요. 이게 제가 그 한 네. 20년 그 생활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의원들이 아니고 예. 원외위원장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식사를 한 행사는 우리가 처음 아니었나 싶어요. 네, 원외위원장만. 그거는 아마도 네. 예, 국민의힘의 지금 현역 의원들 숫자보다는 이렇게 원외위원장들 숫자가 훨씬 많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선 끝나고 원외위원장들 우리도 한번 만나달라 뭐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대통령실 쪽에 전달이 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간담회 과정에서 대통령 종북 주사파 발언 이게 논란이 좀 됐었는데 네. 이게 정쟁으로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또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을 이제 보셨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네네. 나왔습니까? 저는 그 대목을 그렇게 귀담아 듣질 않았던 이유가 그 원외위원장 한 분이 최근 그 북한의 잇단 그 도발들을 걱정하면서 좀 그 부각시켜서 얘기를 했고 아마 그런 걸 뭉뚱그려서 대통령께서 답변을 마무리 발언으로 하시면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이제 의지 나누는 과정에서 뭐 그런 단어들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심각했던 것도 아니고요. 굳이 앞에서 이거를 정쟁의 요소로 삼을 거는 아니죠. 저 위원장님 여보세요? 네. 전화기가 네네. 조금 상태가 조금 그래서 잘 들리시는 거죠? 키우겠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잘 들립니다. 네. 그 민주당은 뭐 야당 겨냥한 언행이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네. 예. 최근에 민주당은 대통령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안게 얘기하면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전화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다시 연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할 때마다 자꾸 끊어져서 다시 연결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양해 말씀드리고요. 지금 당협위원장으로서 어제 간담회 오찬에 참석한 진수희 성동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하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새로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제가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네. 말씀하실 때마다 찌찌찌거리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새로 또 연결을 또 드렸습니다. 예. 자, 어제 좀 주목받은 이유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협을 재정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는데 네. 지금 사고 당협이 많아요. 68곳인데. 네. 아마 이번에 지방선거 출마하신 분들이 많고 그랬을 겁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너무 많은데 정직 비대위원장이 지금 다 바꾼다 이런 내용의 얘기거든요. 그렇다 해도 저는 이거를 비대위원회가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대위원장은 좀 심하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비대위는 말 그대로 당의 비상 상황일 때 잠깐 하고 끝내야 맞는 거지. 그 이걸 길게 가져가면서 그
사고 뭐 당협 정비 이런 것까지 끌고 가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 지역에 위원장이 부재한다고 해서 음흠. 당원들도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당원은 있죠. 당원들은 그대로. 다 예. 존재하기 때문에 위원장 네. 한 사람 부재하다고 해서 뭐 이 그 전대가 음흠. 치러질 수 없다. 이거는 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음흠. 또 과거와는 달리 위원장 자기 사람 심는다고 해서 어허. 그 지역 당원들이 줄줄이 다 위원장과 같이 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서 예. 저는 그 당협 정비를 그런 이유로 하는 거는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협위원장이 어쨌든 간에 네. 다음 총선에서 네, 공천에서는 뭐 가장 유리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좀 가장 가깝게 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예. 그것도 공천 기준이나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책 비대위원장이 혹시나 지금 정비를 하거나 당무 감사를 하는 거는 줄 세우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예,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한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당내 주자들 의견도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오해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윤 대통령 어제 간담회도 어쩌면 좀 당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네. 밝혔던 바가 있는데 그런 네. 상황에서 지금 비대위 당무감사 예고된 상황에서 또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뭔가 이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오찬 행사는 몇 달 전에 계획되고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이 되고 해서 조심스러워서 이거를 몇 달을 연기했던 거기 때문에 어제 모임을 그런 거랑 연결시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국감이 끝나면 당협 정비는 아마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 했던 곳 노원병인가요? 그 부분은 새로 채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자,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권 아마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3월, 4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인 유승민 의원 사실 차기 당권 후보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여론조사 보면서 국민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또 당원들까지도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봤고요. 특히 TK 지역에서 지지율이 좀 급등하는 이런 조사 결과를 보고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긴 그런데 개파를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 우리 진 위원장님은 그래도 유승민 의원하고 가까운 편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가깝죠. 가깝고 인정. 가까운 이유. 그러면 편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만약에 지도부에서 조강특위 이런 게 작동한다면 당무감 작동한다면 혹시나 위원장님 지역구도 교체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렇게 예민한 질문을 그냥 하시네. 이게 우려가 있는 건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당협 교체를 줄 세우기 의도를 가지고 이 당협을 정비한다 그러면 저도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설마 그러진 않을 것이다. 설마 그럴 리가요. 알겠습니다. 자, 유 전 대표, 유 전 의원이 이렇게 선전하고 대구 TK 지역에서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 지난 대선에서 어렵게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이후에 아마 국민들 사이에 새롭게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당 주류 윤핵관이 됐든 친윤 그룹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한 두 가지 정도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두 가지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좀 뒷받침할 건 하지만 잘못된 거는 적절하게 이제 견제 역할도 여당으로서 해주기를 기대를 했을 텐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실망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도 지난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을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오게 됐는데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낸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별로 좋지 않게 비춰지지 않았나. 뭐 그거는 여론조사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주로 이 정권 교체에 우호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던 중도층 네. 그리고 보수층 중에서도 좀 합리적인 층에서 실망을 하고 그 실망이 이제 이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지지로 간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연대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이 가까워진 변화가 또 있을지요? 그거는 지금 유 전 대표가 지금 전대 출마를 할지 안 할지조차도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이르고요. 네. 만약에 전대 출마한다고 하신다면 해도 네. 그런 방식으로는 아니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경선 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대를 네. 가게 되면 결국은 경선 룰이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원칠 국민 네, 여론 그렇게 3위잖아요. 네, 또 거기다가 제가 역선택 가능성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경선 룰에 대해서는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네, 말씀 일단 주십시오. 지금 특정인이 대표가 되는 걸 막기 위해 룰 변경을 시도한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하는 이제 반문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아무리 뭐 당의 대표를 뽑는 거긴 하지만 정당이 존재하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정당이라는 게 이제 선거에 승리해서 권력을 잡는 게 정당의 목적일 수 있는데 만약에 민심보다 당심에 의존하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런지 하는 거를 반문하고 싶고 또 역선택을 이제 룰 변경의 명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역선택은 넌센스라고 보고요, 한마디로. 넌센스요? 예, 왜냐하면 이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 당이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상대하기 손쉽고 만만한 상대가 뽑히도록 이렇게 조직적으로 뭔가 왜곡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직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네. 특히 여론조사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그렇고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볼 때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과연 민주당에서 상대하기 만만하고 손쉬운 상대일까요? 오히려 국힘 정치인 지도자급 중에서 가장 민주당이 상대하기 껄끄러운 상대가 유승민 전 의원 아닐까 싶은데 이런 네. 점에서 저는 역선택은 넌센스라고 보고요. 예.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네. 민심과 당심을 놓고 봤을 때 민심이 우위에 있는 후보를 우리가 그게 전당대회가 됐든 선거가 됐든 내보냈을 경우 저는 민심이 우위에 있었을 때는 결과가 좋았고요. 네. 예. 당선으로 이어졌고 당심이 우위에 있는 후보를 뽑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좋지 못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몇 년 전에 왜 황교안 대표가 대표로 선출될 당시에 예. 황교안, 오세훈 두 후보가 경쟁을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민심에서 압도적이었지만 당심을 못 얻었기 때문에 대표에서 낙선이 됐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2020년 총선 우리가 참패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 뽑힐 때 나경원 의원이랑 경쟁을 했었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당심이었고 네, 이준석 대표는 좀 민심에 가까웠고요. 예, 우위였죠. 그때 이준석 대표 뽑히고 나서 아하. 대선, 지선 다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이 경기도 지사 경선할 때 네네네. 유승민 후보, 김은혜 후보가 경쟁을 했잖아요. 그때 민심은 유승민 후보가 압도적이었지만 당심에서 밀려서 맞습니다. 이제 예. 후보가 되지 못했는데 그때 선출됐던 김은혜 후보가 결국은 본선에서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예는 최근에 그 당내 경선 전대를 포함해서 그 여러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저는 그거를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지금 당협위원장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총선하고도 뭐 연관성이 있고요. 앞으로 네. 총선에 유리하려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도 좋아야 네. 되고, 뭐 국민의힘 지지도도 좋아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또 어제 압수수색까지 좀 있어서 지금 여러 네. 가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근데 어제 압수수색이나 이거는 그 김용 네. 그 부원장인가요? 그분 체포하고 연결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이나 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진행이 된 거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거는 뭔가 이제 소명이 됐고 그 수사할 만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발부를 했을 테니까 네. 그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드디어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고요. 제가 네. 어제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서 또다시 내로남불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내로남불 행태 때문에 민주당은 그 정권 교체를 당한 것인데 네. 그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단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것이 자신들의 일로 되니까 이제 정치 탄압 뭐 이러고 나오는 걸 보면서 뭐 달라진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네, 말씀하십시오. 예, 민주당과 국힘 이 비교되는 게 민주당은 저렇게 분명한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를 가진 사람을 국회의원 공천하고 또 당선시켜서 대표까지 이렇게 만들고 그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저렇게 극렬하게 반발하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시려고 했었군요. 네, 그 어려운 대선, 지선 다 이기고 지금 갖고 있는 그 의혹이라는 것도 어제 뭐 성상납 했다고 뭐라 그러나 이 특정됐던 여성이나 뭐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런 일 없다고 또 네. 경찰에서 뭐 수사 과정에 진술도 했다는데 그게 어제 저는 민주당 상황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 케이스하고 묘하게 그랬군요.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수희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